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 김동관 사회사업가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데 그 PT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고개가 살짝 돌아가서 이야기 될 텐데 최대한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묘량에 살고 있고요. 이사 온 지는 3개월쯤 됐고 지역에서 좀 잘 살아가 보려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기반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 사례에 대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관련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네트워크와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잘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는 곧 관계고 청소년 하면 참여, 핵심 키워드가 참여나 이제 동등한 사람으로 정리가 되어서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좀 빠르게 넘어가거나 조금 축약돼서 넘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목차로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사고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제 삶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제가 실천했던 생각했던 사고의 방향을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현장의 업무 방식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짧게나마 언급하고 사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이게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제가 전국의 실천가 분들과 주로 현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 해당 몇 개 공통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언급해 드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라고 하는 합리화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현장은 어떠한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사례를 살펴보면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고 있는 기관의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해왔던 실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천 사례는 총 4가지 분야로 정리를 좀 했어요. 하나는 모금과 그리고 정책 제안, 진로 교육, 문화 확산 이 4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여기 지금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채팅상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분야 한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그중에 가장 많이 원하는 분야로 제가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저는 2012년부터 현장으로 나와 현재까지 약 한 9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강원도 인제 원통의 지역아동 센터를 비롯해서 전국 최초의 건물 없는 복지관이었던 스마트 복지관을 근무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주도 성산에 있는 동구복지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주로 맡았던 업무는 아동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및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일이었는데요. 업무의 대상이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었지만 그 핵심에는 늘 항상 청소년과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사진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진을 많이 찍어가는 과정 중 제주도에서 제주 매거진을 일하는 지역 잡지의 메인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저는 주민공동체 모임의 일원으로 보통의 사입지사라는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여기의 입장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사고의 방식이 조건론보다는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좀 하려고 해요. 저도 초년생일 때는 안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건론에 대한 의견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1분이라도 더 하는 것이 일의 진전을 더 갖고 올 수 있었음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설악산 배움터는 철저한 미션 비전 중심의 실천 기관이었어요. 슈퍼비전과 업무 부담 그리고 업무 수행 방식이 모두 미션 비전에 근거해서 운영되었던 곳이었고요. 그렇게까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미션 비전을 만들었고요. 또 합의된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에 업무에 대한 간섭보다는 적극적인 신뢰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스마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의 시범 사업의 이제 모델적인 복지관이었고요. 일반 복지관이 보통 운영 예산이 연 8억에서 15억 정도라면은 이곳 복지관에서는 3억 정도 예산으로 효율화를 추구하는 복지관이었어요. 그래서 복지기관이 하고 있는 과한 서류와 업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실험적 방식을 시도하며 실천하던 곳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동부복지관은
전국에서 지역사회부정 협의체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곳이라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맡고 있는 지역이 성산, 표선, 남원 이 세 지역이었는데 각 지역별로 협의체가 모금해 주시던 그 예산이 1년에 한 1억 5천 정도라고 하면 이제 좀 상당히 꽤 큰 규모의 후원을 좀 해주셨거든요. 복지관의 본 사업비가 5천만 원이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얼마만큼의 모금이 되었는지 좀 가늠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저는 강원도와 제주 시골을 지나오며 실천을 해왔어요. 제가 이번에 선생님들께 강의 요청에 수락을 하게 된 배경도 조금의 공통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승낙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제 원통 그리고 제주 성산에 그리고 영광은 아직 잘 모르지만 좀 공통된 그런 내용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고 또 노인 인구가 매우 많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은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광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위의 예시와 좀 비슷하고 사실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난 정말 우리 지역이 자랑스럽다 혹은 우리 지역에 정말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제가 시골 지역에서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이곳에서도 조금이나마 적용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어떤 뭐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공유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배경이 사례보다는 사실 실천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가가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천가가 현장에 나가서 미친 영향이 그 지역을 변화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실무자들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연령대 기준으로 해서 그냥 어린 친구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한참 배워가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 현재 이론들 많이 보면은. 근데 이제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를 이루는 한몫한 구성원, 그러니까 나와 동등한 하나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까지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손 있으세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제주에서도 그렇고 영광서도 그렇고 아니 그 원통서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이다. 그리고 아직 한참 배워야 될 친구들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늘 깔려 있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악하다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제가 일하는 곳에선 제가 청소년을 만나니까 제가 또 이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관점이었던 나와 동등한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만났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끝에는 이제 청소년과 약간 파트너십이라 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하든 청소년과 나와 동등한 1대1의 파트너십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실천하는 저의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었어요. 혹시 알린스키라는 운동가 들어보셨나요? 급진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저서가 있는데요. 유명한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진보에 관해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민을 정말 좋아하는 조직가들은 그들을 본능적으로 존경한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청소년을 주민으로 볼 거예요. 같이 지역에 살아간 주민이니까. 우리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만나며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에는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업을 우리가 하자고 제안을 한 사항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주체적으로 참여로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인 사업이 이미 법인이나 혹은 조직 기관 내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을 밖으로 공개해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그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이걸 주체로 참여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A씨가 제일 처음 기획할 때부터 청소년과 함께 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었다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기획 그리고 준비 단계부터 과연 사업의 핵심 참여자가 함께 했는지를 다시 물어보면은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는 거는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세부 내용을 이제 참여자들과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법인이나 혹은 기관 내에서 조직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조직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직의 존재 이유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주민의 복지 증진 혹은 주민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사업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우리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주민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을 제안하는 게 우리의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청소년들이 정말 이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기획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건지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친구들의 의견을 과연 우리 법인이나 우리 조직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나는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저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시 돌아보면은 보통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관계, 주고받는, 항상 주고받는다는 걸 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 현장에서의 네트워크는 개인이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총체적인 모든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류, 협약, 후원, 자원봉사 뭐 이런 어떤 자원이나 시간,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 만약에 비영리기관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현장에 비해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된 조직이 많잖아요. 그렇기에 적어도 비영리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를 한다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사람 대 사람을 만나야지 이야기가 풀리고 협력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비영리 조직이 중심이 사람이라면은 그런 기관의 네트워크는 사람 대 사람을 만나는 총체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네트워크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을 만날 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또 만나야 하지만 개인의 삶으로서도 만나야 한다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있죠. 이제 일과 삶의 분리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내가 기관에 일할 때만 그 청소년을 만나면은 나는 기관에 일할 때만 그 청소년을 만나는 건가? 했을 때 나는 그 청소년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기관에 일하는 실무자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만나야지 그 청소년과 좀 진정성 있게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삶으로서 그들을 만나야지 그 주민들의 삶이 사는 환경하고 제도와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공부했던 이런 생태체계 이론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이론 기반 실천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배경에 상대의 어느 수준까지 고려하면서 만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들을 참여시킨다 하는데 이 청소년들 이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영향을 주고자 하는가? 학교냐, 아니면 정책이냐, 제도냐까지도, 아니면 가족이냐, 정말 그 학생만 계속 물고 늘어지냐. 늘 만나면 변하지 않고 변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지점에는 제도와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연대해서 제도를 바꿀 시도는 해야 상대방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더 많은 참여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지방 정책 제안이라도 해야 좀 뭔가 참여의 이런 혹은 연대의 그런 기회가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지역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은 저는 사업을 드러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관의 일이 아무리 약자를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역에 사는 일일수록 사업을 드러내지 말고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의 이바지가 될 수 있는 공익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삶으로 주민을 만나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지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조직의 존재의 이유가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지역의 삶에 먼저 살피는 것이 당연할 거잖아요. 하지만 조직의 존재 이유가 사업의 확장이나 개인의 치적을 쌓는 것이라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역에서는 희생과 경계를 하기 마련이에요. 지역을 위한 일은 위한 일의 서류는 우리가 해야 할 행정이지 이 행정을 지역 주민한테 함께 하고자 한다면은 결국 지역 주민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 거죠. 단순하게 모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당신네 후원해야 되냐? 당신네 기관이 커지는데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어떤 공익적인 공감대 확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기는 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크죠. 그래서 다른 동료 실무자나 혹은 친구들한테도 혹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대상화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으로서 청소년이나 주민을 만나지 말고 삶으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하나의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주도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잔치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 다 모여가지고 막 국수 대접하고 막 흔히 많이 들어보던 고기국수 그리고 돈베고기 여기서 이게 결혼 잔치에 나오는 건데 제가 17년에 제주도 내려가서 그해 11월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쯤에 어르신들이 그 결혼하니까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건 정말 저 개인 삶인데 근데 어르신들 계속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그냥 잔치를 해버렸어요. 어르신들 여쭤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저는 원래 사업의 대상 혹은 봉사자의 관계 이런 거였는데 정말 그분들이 하라 해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여쭤보고 해서 그분들 삶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히 지역에서 내 식구가 돼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든지 다 오케이 된 거예요. 쟤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이다. 우리 식구다. 근데 아마 영광의 청소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 개인 어떤 결혼에 관련된 사례지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세 번째로 현장의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현장에서 흔히 나온 어려움이라는 게 저는 이제 되게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이제 평가나 내부 의사소통, 목적 상실, 업무 시간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처우까지도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되죠. 근데 이제 처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선해도 끝이 나지 않는 거라서 처우 개선까지는 얘기는 하진 않겠고요. 보통 계속 복지관에 가든 아동센터에서 일하든 간에 계속 얘기 나왔던 거는 평가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처음에 일했던 곳에서는 센터장님이 평가 점수를 아예 커트라인을 잡았어요. 70점 맞자. 딱 70점 맞자. 평가에 쓸 에너지를 지역에 더 쓰자고 하셨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관과 관련된 이제 주변 체계가 있겠죠. 뭐 운영위원회든지 혹은 지자체 주무관 담당 계장까지도 전부 다 설득을 했어요. 평가를 잘 맞아야 할 이유, 평가를 꼭 이렇게 애써야 될 이유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의 동의를 거쳐서 결국 우린 평가에 대해서 힘을 내려놨고 또 지역에 더 많이 힘을 쓸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평소에 사업 과정 기록이나 행정서를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평소에 사업 과정 기록이나 행정만 더 잘해도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게 평가할 생각이고요. 또 내부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사업의 결정과 권한이 가장 크죠. 그리고 슈퍼비전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결국 정합성이에요. 미션과 비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뒤에 목적 상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방법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모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방법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슈퍼비전 또한 근거 있는 슈퍼비전이 아니라 선임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결제할 상황의 감정에 따른 판단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션과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류 올릴 때마다 항상 되물어보는 게 이 일이 우리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기여하지? 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지? 항상 기준이 미션과 비전이었어요. 그 해외의 유명한 회사들도 자율성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조직 구성원이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것. 우리 현장에서 좀 가장 많이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업무 시간 같은 경우도 청소년을 만나는 종사자라면 당연한 겪을 문제예요. 학교 끝나고 당연히 애들 오면 4시쯤 되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4시, 5시. 실제 활동할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강원도에서 실천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제가 근무를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9시부터 2시까지는
지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유관기관을 만나뵙고 다녔고요. 또 2시부터 아이들이 끝나는 집에 가는 그 9시까지는 컴퓨터를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아이들을 만났어요. 2시부터 6시까지는 초등학생들을 만나고 6시부터 또 중학생 오면은 저녁까지 청소년들을 만나고 중고. 근데 거기도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또 아이들 갈 곳이 없었고 의지할 곳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원래는 초등학생까지만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열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열었어요. 또 게다가 전국에서 지하철가 땅덩이가 2번째로 넓어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나면은 기본 2시간씩이었거든요. 운행 키로가 보통 100km, 정말 왕복 100km 좀 나왔어요. 운행.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와서 11시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하루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걸 했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늘 새벽 1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면 불가능한 삶이었는데 그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자부심이었고 또 청소년들과 삶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저랑 연락을 하고 현재는 사회복지 후배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락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친구들도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그냥 우리가 사업 활동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동네에 젊은 선생님 한 분 왔잖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유대관계를 맺었던 그게 가장 컸던 거죠. 하지만 제주도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는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게 되어서 탄력 근무를 좀 적용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부복지관에서 근무할 때는. 물론 스마트 복지관에서 있을 때도 재택근무는 충분하게 했었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직원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는 아닌가라는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보내주면은 직원은 그날 했던 일에 대해서 회의록과 각종 결과 보고서, 일지 등으로 업무를 보고한 시스템이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한 추세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신뢰가 없어서 재택근무를 맡기면서 의심을 폭발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재택근무 하라 하는데 정말 계속 의심에 연락을 계속해요.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일하고 있냐, 실시간 사진 찍어 보내라. 못 믿으니까. 근데 이건 직원 내부의 문제예요. 근데 특히나 청소년을 만나는 선생님들이라면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녁이나 주말밖에 안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 친구들도 친구 만나고 쉬고 해야 되려면은 학교 끝나고 최소 2시간은 쉬어야 돼요. 근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바로 활동하려 하면 걔네들도 힘들어하거든요. 그걸 고려했을 때 실제 근무 시간이 굉장히 좀 유연성이 필요한 게 우리 청소년 현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 내부에서 아마 신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기관의 내실을 먼저 살펴야 해요. 모금을 하던 제안을 하던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존재와 그리고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우리 기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가치를 내재한 후에 만나 연대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직원이 모금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하라 하면은 지역에 직원이 나가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설령 한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싶은 거고요. 그걸 직원에게만 맡기는 거는 전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 또한 복지관에서 이제 모금함을 운영을 맡겼을 때 수차례 목적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 슈퍼비전이 제대로 오질 않아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 모금함을. 대놓고 운영 안 했어요. 난 못하겠다. 근데 그 후에 관리자가 저한테 와서 운영을 한번 너 전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기획을 해가지고 30개의 모금함으로 연 200만 이상 모금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꾸준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증가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꾸준하게 연계했을 때 성공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근거에서도 아까 앞에 말했던 부분이었어요. 정합성의 부분. 이게 바로 미션 비전이었거든요. 꿈이 자란 작은 말이라는 우리 미션과 확실한 목표.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항상 이 미션과 비전을 통해서 정말 여기 기여하는가 했을 때 사업의 추진의 결정과 권한은 모두 다 실무자의 목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거. 사실 현장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네트워크 회의를 갔는데 그 실무자가 다른 사람들은 그 실무자를 믿고 같이 연대하려고 회의를 준비했는데 이 실무자는 항상 대답이 이거예요.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사람과 이 담당자랑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정의 권한이 없는데 결정의 권한 항상 이 사람은
위에 가서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목적을 확실히 안 상태에서 많이 왔는다면은 이 사람을 믿고 충분하게 바로바로 업무 추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정합성의 근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이제 컨설팅 교육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내부적인 만족은 의미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가 같이 와서 컨설팅 받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십. 비영리 기관을 같이 운영하는 입장이라면은 기관장과 실무자는 전 동등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라웠던 거는 첫 번째 그때 일했던 그곳에서도 센터님이 저랑 똑같은 월급을 받았어요. 우린 동등한 파트너라고. 직급 상관없이 각자 업무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 적극적인 소통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아까 말했던 다양한 관계들하고. 그래서 요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네, 요건 바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꾸준하게 실현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든지 네트워크는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생각해서 우리 기관 존재 이유까지. 여기까지는 기관 내부적으로 교육하고 계속 이제 사례 얘기하면서 슈퍼비전 받아가면서 이제 정합성을 맞춰가는 부분이고, 이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가치를 어떻게 퍼뜨릴까? 어떻게 우리 가치에 동참할 수 있는 누가 있는가를 같이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작은 일을 계속 무한으로 반복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제 선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대 기관의 자랑이듯 기관 또한 그대 자랑이여라. 네. 여기 계신 선생님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정말 외부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큼 난 정말 엄청나게 좋은 곳 다니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밖에 나가서도 제안할 때도 내가 정말 훌륭한 기관에서 내가 왔고 그런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한다 했을 때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좀 다르겠죠.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자부심이. 그래서 실무자가 현장을 나선다는 것은 곧 기관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해당 기관을 평가하거든요. 내 기관의 자부심을 갖고 내 일을 정말 잘 됐으면 그런 절실함. 이게 있어야지 외부에도 제안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후원도 요청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우리가 외부에다 제안하는 거는 사실 네트워크라기보다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트워크는 동등한 수준에 서로 주고받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우리 일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지인이나 혹은 이제 인맥적인 그런 부분을 인해서 그래 한두 번은 도와주겠지 하지만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계는 안 되는 거죠. 힘 빠진 일이 되니까. 그래서 실천 사례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게 뭔가 가장 큰 게 이거죠. 성과. 네, 성과. 정말 성과가 누구의 것이냐, 우리 것이냐. 이 일을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함께 했냐 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 기관의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지역 주민의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주민을 만날 때 강점 기반 실천을 무던하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다들 흔히들 많이 하시죠. 강점 기반은 워낙에 이제 잘 많이 아시니까. 근데 이제 강점 기반에서도 제가 중점을 놨던 가치가 아래랑 같습니다. 이제 참여, 관계, 존중, 공유. 참여에는 범위, 수준, 방법 등 동기 등이 나눠지는데 우리 프로젝트에는 참여자를 어떤 사람들을 볼 것이냐 혹은 참여자가 정했다면 얼마만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냐 모집은 어떻게 될 것이냐 동기부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모집할지 고민을 했지만 기획의 시작은 누구부터 함께 할지 그리고 사업의 성과와 재원의 성격에 따라 공개 모집이 좋을지 혹은 지휘 모집이 좋을지 다양한 방법을 좀 논의하게 되죠. 참여 수준 또한 여러 단계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참여 단계 사다리 이론이라고 하트의 이론을 좀 많이 보는데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인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수준을 정해놓고 이제 참여 단계 수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또 참여의 동기도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누구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서 우리의 목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낼 수 있기도 해야 돼요. 이는 어떤 재원을 우리가 활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원 사업도 함부로 받는 게 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무작정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 사업도 지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참여자들에게 의도치 않게 좀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결국에는 지원처에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존중 부분도 삶을 존중하고 사회적 위치 존중하고 인격도 존중하고 목적을 존중하는 거. 삶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네. 사회적 위치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겪고 있는 위치와 상황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나아질 가능성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죠. 결국에는 내 의견을 당신이 받아들이고 당신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관계죠. 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실무자와 지역 주민이 관계에서 사업은 그런 관계에서의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냥 수단일 뿐이란 거예요. 사업의 목적만 추구하고 하다 보면은 관계를 놓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나의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이걸 달성해야 돼라고 그런 생각만 갖고 주민을 만난다면은 흔히들 하는 얘기는 저 사람들 계산적인 생각이다. 계산적인 사람이다. 전략적으로 잠깐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인간적이 아니라. 그러면 한두 번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 실현이 있다면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바로 끊어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에서의 궁극적으로 이제 이 관계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비영리단체 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 일로서 건강한 관계를 계속 넓혀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리 하는 일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 있다면은 먼저 제안도 해보고 연대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다면은 충분히 인정하고 제안도 해드리고 또 그 인정하는 과정에는 우리는 충분히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가끔 이제 예산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몇 번 있긴 하는데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문성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우리한테 맞춰라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정말 하고자 한다면 예산도 마련해서 준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응당 준비하는 자세에 있고요. 근데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가치적인 동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 비전이고요. 저 일을 하면은 나도 정말 좋은 일로서 가슴찌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는 이제 동네의 관계를 반드시 봐야 돼요. 지역에 사는 일 그리고 지역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모든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펼치고자 한다면은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좋고요.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어도 누구나 좋은 일 함께 손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한다면은 결국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좋게 좋게 소문을 계속 내주시거든요. 그럼 나도 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모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유인데요. 정보 및 자료를 절대적으로 공유를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서적인 감정 공유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거. 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동등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정보 및 자료가 서로 갖고 있는 양이 다르니까 혹은 누군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네트워크를 함께하는 관계라면은 이해관계에 대해서 함께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가 해냈다라는 말이 나올 때 진정 네트워크의 성과는 성공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정보공유 같은 경우도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밴드나 카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축제 하나 연대에서 활동할 때 양식부터 후원처 금액 그리고 기획 사업 계획서까지 결과보고서 평가 전부 다 모든 차를 다 공유했어요.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함께 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 각인시켜줬고 나중에 끝났을 땐 정말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결국에 각 기관이 연대해도 성과가 우리 주체적으로 한 기관의 성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관으로 돌아가서 성과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역 모금 사례는 이제 세상의 굶주림을 빵으로 없애고 싶다라는 게 이제 한 중학생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였어요. 크게 욕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 조금 뭐랄까
어떤 활동이든 간에 진로와 관련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따 아동센터에서 했던 사례인데 아동센터 자체 주변 인식들이 여긴 정말 어려운 아이들만 있다라는 혹은 문제만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컸었고요. 심지어 이런 인식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금 눈치를 보게 되고 심지어 지역에서 활동할 때도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와 또 다른 친구 한 명, 두 명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두 명 친구를 중심으로 5명이 모집이 되었고 또 이 친구들하고 같이 기획부터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모금을 원래 할 계획이 없었는데 모금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빵을 어떻게 만들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부딪힌 거예요. 물론 기관에 뭐 야간 모사업비 받은 걸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었는데 근데 그 사업비로 만약에 빵을 만들어서 나눈다 하면은 과연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했냐 혹은 기관에서 했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잡히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럼 한번 모금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얼마만치 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분이 누가 있어야 되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제빵사였어요. 빵을 만드는 거. 지역의 빵집 사장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고 다니고 또 빵을 만들 수 있냐부터 재료 단가까지. 그래서 지역의 빵집 사장님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이제 모금 목표액을 만들었죠. 대상도 첫 번째 대상에서는 자기가 다닌 초등학교 전 학년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경비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600명 대상으로 나누고 싶다 했을 때 단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약 한 60만 원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하셔서 그 목표치를 놓고서는 모금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모금도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사실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구걸이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자주 가던 가게, 친구 엄마가 하는 가게, 자기가 한 다리만 건너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중심으로 먼저 리스트를 짰어요. 그게 총 한 56곳이 됐었고, 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실무자 저가 이제 이 56곳을 아이들이 모금하기 전에 다 갔어요. 취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제안서 갖고 올 텐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마음을 보태주시고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응원해달라. 항상 말씀 더 보태드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작한 게 3일 동안 이게 모금이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학교 끝나자마자 자기 가게 가고 막 하니까 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전부 해서 이 두 친구가 계획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부터 지역의 어른 영향까지 전부 다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마인드를 활용해서 기획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모집 대상자 누가 할지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실제 이렇게 찾아가서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좀 먼저 제안하기가 되게 부담 없이 제안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여기에 이제 해주신 분들도 사실 이 친구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맨날 제가 술, 담배 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일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뿌듯하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아이들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니까 지역에서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응원이 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금도 금방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재원이 마련됐으니 이 친구를 당당하게 빵집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재료비를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실제 빵을 초등학교에게 나눠준다 했었잖아요. 그럼 학교도 그냥 수혜적인 대상이 보는 게 아니라 학교도 직접 찾아가가지고 교장 교원생 인사드리고 우리가 이런 취지로 준비를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니까 실제 일정도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 구성원으로서 같이 나눠주려 오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그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는
실제 다시 후원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감사 인사드리고 덕분에 정말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하니까 나중에 가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도 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엔 군부대도 있고 애양원도 있고 노인 이런 데도 있는데 다른 데도 할 생각 없냐. 하게 되면 또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니 이제 처음에 10,000원 후원해 주신 곳에서는 나중에는 30,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이제 믿는 거죠. 이 친구들이 사회적 영향을. 이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그러니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사 먹으러 가든 혹은 뭐 인사를 하든 동네에서 다 아는 관계가 됐잖아요. 동네에서 섣부른 행동을 못 하는 거죠. 아, 저 친구 저번에 잘했던 친구였는데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이 친구를 많이 관심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관계가 저희 배움터 그 아동센터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어디서 활동했냐를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아, 배움터에서는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배움터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인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학교에서 잘 나가던 아이의 어머님이 연락 와가지고 우리 아이도 거기 보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애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인성도 밝아지고 의견도 잘해주는데 우리 아이는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거기는 못 살고 힘든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면 아이들이 잘 크더라. 아이들 정말 잘 활동하더라. 이런 사례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아동센터가 어려운 곳이 아니라 오고 싶은 곳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친구들도 데리고 와요, 이제.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하나가 모금 활동이 되게 가벼워요, 이건. 실제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영광에서도 보면은 터미널 근처에 상가 굉장히 많잖아요. 애들 학교 끝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충분히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제안을 해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갖고 왔었고요. 그리고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들 하시죠. 진로교육의 이제 꽃이 바로 동아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친구들 중에 나중에 저한테 대학 졸업하고 나서 편지를 써줬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정말 존중할 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정말 배울 게 정말 없는 지역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다고. 이 말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시골 지역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열악한 지역이라도 그 지역을 떠받치고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줬을 때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이들한테도 동아리 활동 내용들을 기획했을 때 몇 가지는 제안했지만 나머지 몇 가지는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동아리를 어떻게든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분야를 우리 지역에서 관심 조금이라도 하거나 혹은 전문가가 있거나 그런 분들 어떻게든 매칭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게 그냥 어떤 하고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해보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동해학교 같은 경우도 동해학교 동아리는 6년 정도 그러니까 5년 정도 이어진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는 사회복지랑 유아교육 관련해서 진로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처럼 프로포즈 써보고 실제 시행하고 평가하고 1년의 과정을 모두 다 해보는 거예요. 쌤들하고. 근데 다만 이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경우는 1년을 이끌어가기 힘드니까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활동하는 거죠. 학기 중 한 번 하고 여름방학 한 번 하고 또 학기 중 한 번 하고 겨울방학 한 번 하고 3개월 단위로 프로트를 짜가지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사업 계획서 하는 것도 6카운트에 근거해서 짜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 과정에 아이들이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중간중간에 미팅을 시켜주고 혹은 현장 교류를 하고 필요하면은 외부 지역도 가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부 지역에서 따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서 충분히 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외부 사례를 같이 한번 보러 가기도 하고 뭐 대학 탐방을 하든 아니면은 뭐 유아교육진흥센터를 하든 그 렌즈 사진 동아리 같은 경우도 사진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다 있거든요. 사진작가협회가 사인작가협회에 찾아가가지고 부탁드리고 얘기해서 같이 전시회까지 1년의 과정을 모두 끝낸 게 있었고요. 근데 적정 인원은 전 3명에서 5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은 나중에 의견 합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막 의견이 막 갈라지고 그리고 또 그 7명 이상 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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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이상
실제 그 안에서도 또 소그룹이 또 이루어져가지고 약간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더 크고, 그래서 저는 동아리는 대부분 다 3명에서 5명 내로 전부 다 끊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이걸 했던 노하우 중에 하나라면은 그 동아리 인원이 모두 다 여기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 동아리다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 저는 그걸 핵심 코어라 하는데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맺어요. 그러니까 각자 처한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수준가 다르다 했잖아요. 학원을 가야 되고 부모 영향도 크고 또 친구 관계도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까지 다 맞춰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친구,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 한 명, 이 친구를 중심으로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 의견을 다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중심으로 친구들한테 연락도 해보라 하고, 이 친구를 중심으로 계획도 해보게 하고, 얘기도 하게 하고, 그러면 정말 잘 하고 싶은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것도 사진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실제 6명이 참여했었어요. 사진전 이 동아리 활동은.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진 동아리 하고 싶다고. 근데 사진 동아리 보통 하면은 카메라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산 많이 드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카메라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진작가협회 지회장님, 인재지부 지회장님이시고, 근데 이제 일단 하고 싶으니까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 얘기 듣고서는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우리 센터 이러하고 이제 이러이러한데 방법이 없느냐, 함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때마침 또 이분이 지역의 학교에서 사진 동아리 했대요. 그래서 사진은 학교에서 카메라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걸 빌릴 수 있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훨씬 넓다 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많이 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출사 갈 때도 학교에서 빌려서 DSLR을 빌려서 이제 사진 가기도 하고, 또 실제 같이 다녀서 사진 품평회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전시회 할 때도 이 공간도 박인환 문학관이라는 공간인데 또 이 공간 자체의 관장이 또 사진작가협회 또 회원이시더라고요. 또 얘기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시고, 또 당일에 이제 회원 우리 학생들 동아리 구성원 중에 또 어머님이 다도를 또 하신다 하니까 또 다도도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센터에서 만약에 이거를 혹은 기관에서 아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업을 기획하고서는 짜서 대상자를 모집했다면은 그 참여 대상자분들의 가능성이나 관계를 살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모든 걸 준비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참여자의 관계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니까 하나하나씩 전부 다 오는 거죠. 돈으로서 해결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그 결과에는 이렇게까지 서지를 못했을 거예요. 역으로 제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있고 애들이 여기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이 아이가 사진을 설명하는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시면 전문가적인 조언까지 보태주니까 이 수많은 분들이 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다시 얘기를 거들어 보면은 결국 이 친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친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관이 아무리 백날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기관이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만 하냐 했을 때 정말 희생과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더구나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시골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일로서 우리 아이들 정말 키운다라는 노력을 인식을 많이 심어주셔야 돼요. 사실 그 사연작가협회 지부장님도 나중에 제가 정말 죄송한 일인데 강사비를 한 푼도 못 드렸어요. 한 3월부터 시작했는데 매주 격주로 이제 오시면서 홍천에서 인제까지 왕복 2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주셨는데 나중에 한 3분의 2쯤 지났을 때 그분이 슬쩍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사비 없냐. 그래서 죄송하다. 그땐 저도 정말 3년 차이기도 했고 정말 잘 준비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예산을 준비 못했다. 대신에 사진전 예산을 한 300만 있긴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다. 라고 하니까 그분도 괜찮다. 그럴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된다 하면서 끝까지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도 가능했던 이유가 아까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 센터가 잘 되고 우리 기관이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마을의 아이들 정말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오픈해줬을 때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같이 하자 이게 되거든요. 누구나 총대 매기는 어렵지만 총대 맨 사람 뒤따라가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영광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여기에서도 사실 많이 유입 인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충분히 이런 가능성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보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 네트워크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전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 주체성이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가서 이 친구들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학교나 정말 우리 잘 된다. 우리 정말 좋다.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거든요. 기관의 자랑은. 그래서 충분하게 당사자가 정말 주체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게 돕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자 선생님들 본인이 온전해야 되는 거. 실무자 선생님들이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켜서 해야 된다 이래버리면은 만나는 사람들도 그걸 100% 느끼거든요. 이 사람 왜 왔지?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연대도 가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